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드디어 이 GMP 플랫폼을 이용한 현대의 첫 전기차 아이오닉5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차량 외관 디자인과 주요 재원 그리고 내장 디자인 분석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 계속하여 내장 디자인과 자율주행 기술 레벨, OTA 기능, 배터리 성능, 항속거리 등을 비교 분석합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는 움직이는 콘솔로 다용도 공간 창출을 우선하다 보니 전자식 변속 레버 위치는 기존 익숙해 있던 센터 콘솔에서 좀 생소한 스티링 휠 주변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오닉5의 자동 변속 레버는 트렌드를 따라 스티링 휠 쪽으로 옮긴 것일까요? 변속 조작 레버가 스티링 칼럼에 있든 콘솔에 있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현대의 디자인 철학에는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는 그동안 팰리세이드, 산타페 그리고 최근에 런칭한 투사닉 콘솔에 버튼식 변속 레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현대차에 타면 그래 이것이 현대차야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오닉5에 타면 이 차는 어느 회사 차지? 라고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상품 회의를 할 때마다 그들은 브랜드 전략의 일관성, 이에 따른 디자인의 일관성을 강하게 요구했던 적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테슬라는 거의 모든 조작을 터치식 센터 플레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차처럼 스티어링 휠의 좌우로 두 개의 레버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와이퍼를 조작하는 것이 아닌 변속 레버입니다. 왼쪽에는 깜빡이 레버와 와이퍼 작동 버튼이 일체화된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기능을 중앙에 있는 터치식 디스플레이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스바겐 ID4의 자동 변속 조작 레버도 지금까지 센터 콘솔에 있었던 버튼식에서 스티어링 휠에 있는 컬럼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변속 레버 디자인은 미터 클러스터와 일체화되어 있고 사이즈도 큰 편이어서 그런대로 사용의 편의성이 강조된 실용적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반면 폭스바겐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약한 스코다는 기존처럼 콘솔에 버튼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닛산 아리아도 아이오닉5처럼 시트 연동형 콘솔을 적용했지만 자동 변속 레버 위치는 콘솔에 있습니다. 아이오닉5의 변속 조작 레버는 와이퍼 조작 레버와의 간격이 그리 넓지도 않고 ID4처럼 다른 형상이 아닌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좀 복잡하다, 좀 사용하는데 간섭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어쨌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보통이니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크기보다도 외관 테두리를 애플의 질감으로 표현하는 과감한 도전을 했습니다. 역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젊은 층을 겨냥한 새로운 시도라고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 중앙에 현대 로고가 없는 또 하나의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 환경보호 의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로고를 뺐다는 디자인의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현대차가 변화라는 화두에 쫓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장기적 포석으로 아이오닉 브랜드를 띄우기 위한 전략일까요? 브랜드를 상징하는 자리에 작은 사각형 4개만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파괴적 이노베이션을 리드할 블랙박스가 저 안에 담겨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가 장점으로 하는 자율주행 기술 레벨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포함한 OTA 기술 적용 여부를 비교합니다. 각사가 운영하고 있는 ADAS 기능, 즉 현대의 스마트 센스, 폭스바겐의 IQ 드라이브, 닛산의 프로파일로트는 자율주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거의 동등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이오닉5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술 레벨은 어디까지나 운전이 주체가 사람이다 보니 자율주행 2단계 ADAS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이 맨 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레벨이 높아서 제네시스와 닛산은 2.5단계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한 정도입니다. 양사 시스템에 탑재된 총 센서류는 현대가 22개, 닛산이 24개로 2개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는 전방 카메라로 현대는 단한 카메라를 쓰고 있고 닛산은 3만 카메라를 쓰고 있다는 차이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19년에 적용하기 시작한 OTA 기능은 아이오닉5와 닛산 아리아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즉 AV/NT 기능 정도에서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컨티넨탈이 주도로 대규모 통합 ECU를 탑재하면서 OTA를 실현하였습니다. 현대의 경우 자율주행 레벨 3가 실현되는 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오닉5에는 표준형 배터리와 항속형 배터리 두 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형은 58kWh, 항속형은 73kWh의 용량입니다. 항속형 배터리 용량 73kWh는 경쟁 모델에 비교하면 좀 용량이 떨어지네요. 천하의 현대차가 왜 이렇게 낮게 배터리 용량을 설정했을까요?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이것은 상품기획 초기 단계의 경쟁사 동향 분석으로는 73kWh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입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 증가 시 차량 중량 증가와 코스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경쟁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고용량 배터리를 출시하면서 현대차는 양산 일정이 촉박하여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CV는 4개월 후에 가하여 개발하다 보니 배터리 용량을 77.8kWh로 키워서 항속거리를 500km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현대 아이오닉은 23마일에 가서야 배터리 용량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코나이브를 비롯하여 GM, 포드 등이 배터리 화재나 화재 가능성으로 리콜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용량 마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경쟁사들은 배터리 용량을 그로스와 네트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법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도 스코다는 그로스와 네트 용량을, 폭스바겐 ID4는 네트 용량만 발표했습니다. 경쟁 모델은 약 3.1%에서 6.1%까지 마진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의 경우는 닛산 아리아와 비슷한 3%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내 발표 자료에는 국내 인증 기준 410에서 430km, 미국 법인 자료에는 WLTP 기준 470에서 480km로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전기차 항속거리는 미국, 유럽 측정 기준이 달라 실제로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EPA 기준이 보다 가혹한 테스트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 좋은데 지금 각사는 WLTP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경쟁 모델들이 항속거리는 항속형 배터리에서 스코다 에니악은 510km, 폭스바겐 ID4는 520km입니다. 반면 닛산 아리아는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항속거리도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댓글에 eGMP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항속거리가 코나 수준이라고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급의 차이, 차량 중량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는 코나 대비 더 크고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폭스바겐의 ID3와 ID4의 항속거리는 30km 차이가 납니다. 물론 코나와 비교하지 않고 경쟁사와 비교해도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 발표 시 기아 CV 항속거리는 500km 이상이었는데 현대차의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과 기아 CV 항속거리는 500km를 넘기고 있는데 현대차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당분간 고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아이오닉의 티저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광고 내용이 좀 특이했죠. 캠핑 가서 아이오닉5의 전기로 음식도 하고 음악도 듣고 러닝머신에서 뛰는 다소 황당한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항속거리에서 큰 차별점이 없었기 때문에 VTL 부분을 소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배터리 용량이 작은 만큼 판매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현대 기아는 어느 쪽을 고객들이 선호하는지 시장 테스트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대, 폭스바겐, 테슬라의 전기차 플랫폼은 후륜 구동 방식인데 반하여 닛산 아리아는 전륜 구동 방식입니다. 현대와 닛산이 EX는 수직 구조 형태를 띠고 있음에 반하여 테슬라와 폭스바겐은 수평 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경쟁차들은 여러가지 사용 환경과 각국의 세제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형 항속형 차량에 싱글 모터로 투휠 드라이브, 트윈 모터로 포휠 드라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의 최고 출력은 후륜 모터에서 160kW, 전륜 모터에서 65kW, 총 225kW로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이 225kW와 매우 비슷합니다. 반면 리프 전기차를 10년 이상 팔았던 닛산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리프와 차별화되는 고출력 전기차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이오닉5의 가장 큰 특성은 토크 값이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폭스바겐과 비슷한 출력으로 토크 값을 크게 했다는 것은 RPM을 낮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의 제로백 성능은 5.2초, 최고 속도는 185km로 폭스바겐 그룹 스코다의 에니악보다는 우수합니다. 제로백 5.2초는 제가 30년 이상 자동차 회사에 있으면서도 국내 차로는 경험하지 못한 성능이 됩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닛산 아리아는 아마 아우토반에서의 주행을 상정하는 것처럼 최고의 제로백 성능과 최고 속도를 실현하면서 프론트 드라이브의 개념을 확대하였다고 보입니다. 아이오닉 5의 최대 USP는 세계 최초로 적용된 400V,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죠.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 충전과 5분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폭스바겐 ID4, 닛산 아리아는 30분에 320km, 375km를 충전할 수 있는 보통 전기차의 충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테슬라를 이길 부장의 무기는 있는 것 같습니까? 폭스바겐 ID4와 스코다 에냐 그리고 닛산 아리아와는 어떨 것 같습니다. 저희 주관적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아이오닉 5는 메인스트림을 벗어난 아주 개성있는 스타일을 갖춘 차입니다. 공간성이 우수하면서도 운전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제로백 성능을 갖는 차라고 평가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과된다면 훌륭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마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테슬라처럼 연속적 개선을 통하여 배터리 용량을 하루빨리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